부모의 도움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식은 그 사실을 잊습니다. 금전적 도움, 시간, 돌봄, 심지어 감정까지.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허물어진 적 있으셨습니까? 오늘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자식과 그 관계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거리두기 할 수 있는지 조용하지만 단단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아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감사 인사는커녕 입금이 늦으면 연락이 온답니다. 언제 보낼 거냐고요. 마치 월급 받듯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지원기관이 됩니다. 이건 한두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먼저 한국 가족 문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는 무조건 희생한다는 가치관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배웁니다. 명절 때 용돈 받는 게 당연하고, 결혼할 때 집 마련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손주 봐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바로 당연하다는 그 생각입니다. 경제적 불안정도 한몫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힘듭니다.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의존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세가 밀렸다. 병원비가 급하다. 이런 이유로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부모는 당연히 돕습니다. 내 자식이 힘든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도와주다 보면 어느새 이게 기본값이 됩니다.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시간을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퇴직했으니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주 봐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거절하면 섭섭해합니다. 엄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살 되시는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전세금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노후 자금에서 3천만 원을 빼서 딸에게 줬습니다. 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갚겠다고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거 갚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주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부모가 주는 건 다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 자신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식보다 도움을 주는 부모가 오히려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식이 힘든데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가 힘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으니까요. 부모가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면 자식은 부모가 여유롭다고 착각합니다. 부모가 무리해서라도 도와주면 자식은 부모가 쉽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적 착취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의도적으로 부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기대는 겁니다. 부모가 항상 받아줬으니까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부모가 손주를 매일 봐주고 있었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봐줄 수 없다고요.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안 봐주면 저는 어떡해요? 회사는 어떻게 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결국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자식을 실망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부모의 건강과 시간보다 자식의 편의가 우선되는 관계. 부모의 필요보다 자식의 요구가 더 중요한 관계. 이런 관계에서 부모는 점점 소진됩니다. 마음도 몸도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까 봐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도움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당연한 의무가 되면 문제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자식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그 경계를 세워주지 않으면 자식은 영원히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부모가 느끼는 감정 신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신호, 부탁이 아니라 지시가 될 때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 어떤 말투를 쓰나요? 엄마 죄송한데 가능하시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묻나요? 아니면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애 봐주세요. 이렇게 통보하나요? 부탁과 지시는 다릅니다. 부탁은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시는 다릅니다. 당연히 해줄 거라고 가정합니다. 거절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줄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친구 만나는 거야 다음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이사는 그날만 하는 건데.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요청일까요? 두 번째 신호,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사라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미안해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죄송하다고 합니다. 고맙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들이 사라집니다. 도와주는 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고맙다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입금하면 일금 표시만 뜹니다. 그러다 한 달은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못 보냈습니다. 그러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고맙다는 말은 없고 재촉만 합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한테 현금 지급키가 된 거구나. 세 번째 신호, 부모의 삶과 건강이 자식의 요구에 밀릴 때입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건강도 챙겨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의 요구가 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면 문제입니다. 한 할머니가 병원 진료를 미뤘습니다. 손주를 봐줘야 했거든요. 며느리가 일을 나가니까 손주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쯤 미뤄도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석 달이 됐습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어요? 초기에 치료했으면 간단했을 텐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봐줘야 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의사가 이해할까요? 하지만 이게 많은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자식의 필요가 자신의 건강보다 우선입니다. 네 번째 신호, 돈과 시간과 정성을 줘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식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돕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도와줄수록 자식은 더 요구합니다. 관계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부담만 커집니다. 부모는 지치고 자식은 불만입니다. 악순환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댔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돈으로 아들과 가까워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잘 안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난처했습니다. 더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니 아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돈을 줬는데도 아들은 불만이었고 아버지는 억울했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거절하면 죄인처럼 몰아붙일 때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자식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해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섭섭해하나요? 심하면 화를 내나요? 한 어머니의 경험입니다. 딸이 해외여행을 간다며 손주를 맡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봐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주에 건강검진 예약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중요한 검진이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 주는 어렵다고 다음 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딸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저보다 건강검진이 더 중요해요? 여행 티켓은 이미 다 끊었는데 어떡해요? 엄마가 안 봐주면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어머니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을 취소하고 손주를 봐줬습니다. 딸의 여행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경계는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자식이 알아야 합니다. 이제 실전 거리두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거리두기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금전적 경계입니다.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나의 노후 비용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자식 돕기의 첫 단계입니다. 자식을 돕다가 정작 내가 노후에 곤란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됩니다. 한 아버지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에게 계속 돈을 대줬더니 이제 자기 노후 자금이 바닥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노후 자금이 바닥난 걸 아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했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사정을 솔직히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걱정할까봐, 자식이 실망할까봐 숨깁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가 여유롭다고 착각합니다. 경제적 거리두기의 첫 번째 전략. 더 이상 무리한 지출이 불가능할 때는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어. 내 노후 자금을 건드리면 나중에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이해합니다. 부모가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전략. 고정 용돈이 아닌 상황에 맞는 일회성 지원 방식으로 바꾸세요.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주면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월급처럼 생각합니다. 대신
정말 필요할 때만 일회성으로 지원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손주 학원비가 급하다, 병원비가 급하다,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돕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이 방법을 써봤다고 합니다. 딸에게 매달 주던 50만 원을 끊었습니다. 대신 딸이 정말 급할 때만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했습니다. 몇 달 후 딸이 말했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돈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됐어요. 전에는 엄마가 주시는 돈에 의지했는데 이제는 제가 벌어서 쓰니까 더 신중해졌어요. 어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 가계부와 지출 구조를 자식에게 투명하게 설명하세요. 부모의 경제 상황을 자식이 모르면 자식은 부모가 여유롭다고 착각합니다. 투명하게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월 수입은 연금 100만 원이야. 여기서 생활비로 70만 원 나가고 병원비로 20만 원 나가. 남는 돈은 10만 원밖에 없어. 이걸 모아서 비상금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식도 부모 사정을 이해합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전략, 부모 돈을 공짜 자원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쓰세요. 형식적이라도 써야 합니다. 갚아야 할 돈이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이 방법을 썼습니다. 아들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차용증까지 써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빌려주는 돈이야. 갚아야 할 돈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어. 아들은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2년 후에 돈을 다 갚았습니다. 차용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들은 그 돈을 받은 돈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갚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차용증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런 경제적 거리두기의 심리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돈을 구조화하면 자식도 부모를 지원기관 대신 하나의 개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자식이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거리두기를 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자식을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돕는 겁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자식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안정이 곧 자식의 안정입니다. 내가 노후에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자식을 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 거리두기 다음은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돈은 숫자로 명확하지만 감정은 모호하니까요. 하지만 감정적 거리두기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모의 감정이 자식의 반응에 따라 흔들린다면 문제입니다. 자식이 고마워하면 기분 좋고 자식이 섭섭해하면 마음 아프고 이런 식으로 부모의 감정이 자식에게 좌우되면 부모는 점점 지쳐갑니다. 감정적 의존과 감정적 착취는 다릅니다. 감정적 의존은 서로에게 기대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착취는 한쪽이 다른 쪽의 감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얻으려 한다면 이게 감정적 착취입니다. 엄마가 나를 안 도와주면 어쩌라고? 이런 말로 부모를 조종하는 겁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입니다. 딸이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난처합니다. 그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니 딸이 말합니다.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인색해. 친구 엄마들은 다 딸 여행비 대주는데 우리 엄마만 안 그래. 나는 엄마한테 뭐야?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나쁜 엄마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마련해서 줬습니다. 이게 감정적 착취입니다. 딸은 어머니의 죄책감을 건드려서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한계를 무시하고 딸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또 다른 패턴도 있습니다. 아빠는 원래 그렇게 무책임했어. 이런 말로 부모를 공격하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몰아갑니다. 부모는 방어적이 됩니다.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더 많이 돕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 거리두기의 첫 번째 전략, 감정적 폭주 상황에서 즉답하지 않기입니다. 자식이 감정적으로 요구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화를 내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대답하면 감정에 휩쓸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 말은 알겠어. 내가 생각해 볼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시간을 버는 겁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한 박자 쉬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 나는 문장법으로 전달하기입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 자식 행동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내 감정을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내 건강이 걱정되어 내 부탁을 들어줄 여유가 없다.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렵다는 거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방어적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니까요. 대신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화가 건설적으로 흘러갑니다. 한 아버지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사업을 돕고 싶은 마음은 크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노후가 불안하다. 이 돈을 주면 나중에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두렵다.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답니다. 아버지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걱정돼서 못 주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말했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노후 걱정 마세요. 세 번째 전략, 부모가 나의 일상과 경계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거리두기입니다. 자식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내 중심으로 사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이런 걸 우선하세요. 자식이 손주 봐달라고 하는데 그날 친구 만나기로 했다면 친구를 만나세요.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취소하지 마세요. 자식이 서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손주를 봐주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못 만났습니다. 취미 생활도 못했습니다. 그냥 손주 돌보는 기계가 된 것 같았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에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돌아온 것 같아요. 손주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제는 제 삶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감정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찾아갑니다. 자식의 반응에 일일비하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은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자녀와 너무 자주 만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의 일상이 곧 부모의 일상이 되어버리면 부모는 자기 삶을 잃어버립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어떤 부모는 매일 자녀 집에 갑니다. 손주를 봐주러 가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러 갑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의 시간이 없어지면 문제입니다. 부모도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첫 번째 전략. 방문과 도움 제공의 요일과 시간대를 설정하세요. 매번 자녀가 부를 때마다 가지 마세요. 정해진 날에만 가세요. 예를 들어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손주를 봐준다고 정하세요. 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준우를 봐줄 수 있어. 다른 날은 내 일정이 있어. 며느리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른 날은 친정어머니가 봐주거나 놀이방에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손주를 정성껏 봐주고 다른 날은 자기 일을 했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다른 방법도 찾게 됐어요. 전에는 어머니한테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도 성장한 겁니다. 두 번째 전략. 자녀 집에서 갑작스러운 부탁을 피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녀,